지난 이야기. 정묘호란 이후 9년 만에 다시 시작된 청과 조선의 전쟁. 청군은 한양을 기습하는 전략으로 예상 밖의 공격을 펼치는데 뒤늦은 대응으로 절망에 빠진 조선군. 결국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급하게 몸을 피하게 되는데 병자호란 남한산성 수성전. 자, 천태종이 왔습니다. 그냥 왔을까요? 아니죠. 그냥 올 리는 없습니다. 그럼 뭘 와요? 천태종의 아버지 누르하치가 네. 어떤 무기에 혼쭐이 났었죠? 대포. 대포. 홍위포에 혼쭐이 났었죠. 일렬로 밀려나려 쭉쭉 밀려나가는. 근데 이 칸께서 이 홍위포를 가져왔어요. 어? 그래서 이 홍위포를 어디다 설치했냐면 벌봉이라고 아주 높은 봉우리인데 거기에서 이 홍위포를 쏘게 되면 성벽 무너지는 거는 고사하고 왕이 있는 행궁 근처까지 포탄이 나갑니다. 이제 희망찬 새는 물거품이 된 거죠. 그게 불과 며칠. 1월 4일의 일이었습니다. 3일이네요. 와. 3일 만에 힘이 깨졌네. 더구나 이 화포 가져온 게 누구냐면 네. 전부 다 한족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 요동성 방어했던 예. 그 포군 거잖아요. 이 모문용 밑에 있었던 애들, 그 다음에 예전에 원숭안 밑에 있었던 애들, 얘네들이 전부 다 이제는 이쪽으로 다 붙은 거예요. 뭐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한참 새해가 돼서 재래를 올리고 있는데 갑자기 포탄의 비가 떨어지는 거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게 12월 달까지는 청나라 군대가 봉쇄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군이 나가서 이렇게 치니까 계속 이기고 우린 치고 빠지니까 희망도 솟고, 왜냐하면 얘들은 아직 대포가 났으니까 대규모 공성전을 못 한단 말이에요. 병력도 좀 부족하고. 근데 대포가 오니까 이제 드디어 성벽을 부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남한산성은 왜 근데 바깥의 소식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소식책이 청태종의 그 수색망에 다 걸려 들어가가지고 막힌 건가요? 이제 그때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네. 워낙 처음에 병력이 부족하고 골짜기 있고, 그리고 처음엔 청군이 뭐 몇 명 들어가고 이런 거 신경 안 썼나 봐. 그러니까 또 자고, 얘들은 왜냐하면 병력이 부족하니까 충분히 재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충분히 재워. 그러니까 뭐 여종도 들어오고 그래요. 뭐 심지어 소 끌고도 들어와. 나 그 진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남한산성 안으로 소를 끌고 그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우리 주인님께서 굶주리고 있겠지 그러면서 또 뭐 나라를 위해서 한우를 드려야지 하고? 소 끌고 막 여종이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막 들어오는데 당시 성에서 하는 말이 이렇게 들어오는 애는 많은데 왜 내보내면 성공하는 애가 없냐. 나도 처음에 이거 이상했거든요. 역시 기록을 좀 읽어야 돼. 왜 그랬을까요? 일부러 작전을 그렇게 쓴 거 아닐까요? 나도 이건 정말 예상치 못했어. 들어오긴 들어와. 나가는데 성공하는 애가 없어. 들어온 데는 한 군데만 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표현이 그래 쏘갔는데 내보내면 튀어버리는 거야. 아, 도망가는 거구나. 아, 청군이 뭔가를 한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런 것도 있었고 실제로 들어오다가 4명이 들어오다 1명이 죽고 3명만 들어오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연락해라고 지원자를 뽑았더니 이것들이 지원해서 태워버리는 거야. 그건 맞죠. 내가 연락방이라도 다시 돌아가고 싶겠어. 환장하겠지. 위에서 봤을 때는 3천이었는데 나가서 봤더니 3만이야. 그리고 사람 생각이란 게 그거잖아요. 일단 갇혔다가 풀려나면 다시 또 갇히고 들어가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또 작전이 뭐냐면 이럴 때 이게 군인들이 생각하는 거는 또 쪼쪼자랑이야. 적벽 대전에서 뚫듯이 갑옷 입고 말 타고 막 나가요. 그런데 화살 몇 발씩 맞고 돌아오고 그래. 장하다. 장하긴 한데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나중에 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옛날에 저 2차 대전 때도 스파이 처음 뽑을 때 다 군인에서 뽑아요. 그러면 제임스 본드가 중령 그러지만 그거 다 구라라고. 군인들 스파이 시키면 제대로 못해. 군인은 이렇게 어디 가도 티가 나시더라고요. 제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야말로 민간인 시켜야 돼요. 그럼 누가 제일 잘할까? 승려. 난 남한산성 닭백숙 아줌마? 이런 느낌. 그 지역에서 오래 파셨으니까. 주모. 아니 근데 기록에는 없지만 닭백숙 아줌마도 도움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다 친인척이거든요. 그게 승려도 동네 친인척들이 있고 이 중에 이제 제일 큰 공을 세웠다면 서흔남이라는 노비인데 어디 부대 산옥이도 했고 뭐 와장이라고 기와 굽는 것도 하고 나무꾼도 하고 이랬다는 사람인데 결국
그 남한산성 숲에 살던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분 친척이 또 주변에다 살고 있고 승려도 있고 그랬대.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조직이 다 돼 있는 거야. 자연스러운 점조직이 그- 점조직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내보냈더니 도망을 안 치고 가서 아 정보를 가져왔구나. 혼자는 아니고 승려들. 네. 근데 이게 좀 안 좋은 것 하나는 사실은 승려들이 더 많은데 승려한테 이걸 또 주기가 그러니까 서운남을 더 많이 줬어요. 승려하시는 분이요 그냥 승려로 사는 게 그렇죠. 신앙심 있는 분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나 승려고 내 친척을 면천시켜 주죠.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거래를 막 하는데 아무튼 여기서 서운남이라는 양반은 말로는 뭐 병자, 불구자, 거지로 변장하고 빠져나갔다 뭐 그러는데 오만 방법을 다 썼겠죠. 근데 이분이 또 이것도 잘했나 봐. 제 생각에 사실 그건 기본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 그래서 하여간 저 친구들의 도움도 친척들의 도움도 받으면서 또 죽이기도 하면서 3번을 왔다 갔다 하고 야. 특히 전라도 군대가 왔다는 장계를 갖고 들어와요. 오. 이게 최고의 희망 찾을 때는 전라도 군대가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인원수도 많고 센 부대가 전라도 부대였잖아요. 아니 경상도 전라도가 제일 많아요 원래. 네. 근데 왔고 해인사 지금 승병도 조직하고 야 고려시대 우리 정신승리를 이끌었던. 항상 국난이 있을 때 네. 가장 먼저 나섰던 승려들. 그리고 뭐 저기 김자전 부대도 그리고 평안도 부대인가도 가. 그러니까 오. 이게 희망찬 예. 소식들이. 그래서 이 사람 나중에 크게 출세해요. 오. 그래도 아무튼 이게 이 남한산성 안에서는 그래도 잘해보려고 노력했어요. 네. 이 노비 출신한테 관직 주는 거 이게 조선에서는 진짜 안 어, 되는 그렇죠. 일이거든. 근데요 그걸 이전에 그 상수 올라오고 했을 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렇죠. 그래서 역사를 잘 배워야 되는데 네. 이 또 문제 나가 또 잊어버려. 희한하게 저기만 나가면 글쎄 그게 다 까먹어지더라고요. 남한산성이 터가 좋은가 봐. 아무튼 여기서는 야 처음에는 서운날 과거 응시켜달라고 그래. 오. 근데 그거 참 멘탈이 희한하긴 희한해. 노비를 과거를 응시킨다 이건 안 된다. 그렇죠. 과거 응시가 서출도 안 되고 뭐 이런 네. 신문제도. 차라리 관직을 주자. 오. 우리는 반대일 것 같잖아. 왜냐면 과거 본다고 관직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관직을 주지 과거는 안 돼. 아 절대 대가는 못 보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여간 이게 뭔가 중요의 우선순위가 다르더라고. 아. 이거 주고 이거 좀 딴 얘기인데 남한산성 들어가니까 그 막 이제 자원군도 많이 나와요. 이 어영총군, 훈련도감군 이런 군대도 있지만 조선이라는 나라가 또 나라를 위해 싸운다 이거는 확실히 있더라고. 그럼요. 그래서 뭐 노비들도 막 자원하고 바깥에 이거 돌격대, 특공대 공격할 때도 우리 생각에는 무슨 어영청, 도감병 이런 데 나갔을 것 같잖아요. 의외로 이제 자원한 노비나 막 나가요. 자원한 사족도 있는데 한번 같이 세워놨더니 사족은 안 되겠습니다. 왜? 겨울이잖아요. 네. 밤에 보철 쓸래니 곱게만 자랐던 애들이 되나 그게. 뭐 쓰러지지. 쓰러지지. 차라리 뺍시다. 이거는 절대 사족들을 우대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군대 가보신 분은 알지만 이렇게 서 있는데 콜록콜록 기침하고 뭐 쓰러지고 이러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불안하죠. 경황네. 불안하잖아. 내 보조 쓰고 있는데 왠지 저기가 뚫릴 것 같아 계속. 저는 괜찮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게 다 험한 일 해본 사람이 최고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쟁 남은 옛날에 막말로 그러죠. 굴러본 놈이 한다고 진짜. 빼고 이제 하여간 노비 이럴 때 잘 싸우잖아. 포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뭘로 주죠? 조선은 관직이라면서요. 근데 처음부터 막 관직을 줄 수가 없잖아. 일단은 면천 기본으로 깔고. 원래는 곡식으로 줘요. 원래 조선은. 나중에 아주 큰 공을 세웠을 땐 관직을 주는데 작은 건 곡식을 주거든요. 어. 근데 이게 농성전이잖아. 아 곡식을 주면 안 되죠. 식량을 주면 안 네, 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돈을 주겠다. 어. 근데 어느 관청에서 금고를 또 피 나올 때 훌륭한 관리들이 있어. 그 와중에 그거를 금고를 챙겨. 그 와중에 그 수많은 관청 중에서 한 관청이 이걸 챙겨온 거야. 어. 뭐 6,000냥인가 4,000냥 어, 잘했네. 챙겨왔어. 이거 충분합니다. 어. 줍시다. 우리나라한테 은으로 줬더니 어. 못 땄어. 왜요? 노비들 그거 갖고. 일반 노비들이 이걸 못 땄어요. 아 이거 지금 갇혀 있는데 지금 당장도 쓸 수. 아 지금 당장 필요가 없으니까. 나가도 별 쓸 데가 없어 시골 사람들. 서울에서 무역대금 결제했을 때 쓰는 그렇죠. 거지. 아 시골에서는 은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은전을 안 썼을 거예요. 상품 아직은 정보 아직은 그건 나중이고. 어. 그럼 차라리 면포를 주자. 어. 면포를 주려고 그랬더니 이게 전략물자예요. 아 그래요? 1월달에 산성에 싸우는데 아. 면포가 쓸모가 많아. 이것도 안 돼. 관직으로 주자.
너무 많이 줘요. 남발해야 되잖아. 그래갖고 막 고민하더라고. 그런 것도 힘들더라고.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더라고. 지금 당장 어떻게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렇게 맨날 그런 걸 따지고 있는지 참. 그래서 이제 노비들은 이제 면천을 시켜주자 그래요. 네. 관직 안 줘도 되잖아. 면천 시켜주면 아 이건 안 돼. 왜? 하여간 사회 구조가 바뀌어 버리니까 네. 아 이건 안 돼. 아니 근데 그 나라가 지금 백척간도 앞에 놓여 있는데 강상의 도리가 무너지는 게 지금 문제예요. 그게 제일 문제잖아요. 아까 그게 무너지면 얘기했잖아요. 나라가 네, 망한대. 망한다고. 아무튼 그래도 제가 이건 그게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대. 한 이틀 지나니까 바꾸더라. 할 수 없다. 면천 시켜. 야 그러면 거기서 노비들이 이틀만 더 있어보자. 그럼 관직 줄 것 같은데? 이랬어야 돼. 야 저기 남한산 있었으면 성공하셨을 것 같아. 우리 집안이 그때 이러셨구나. 아니. 노비 마음을 어쩜 그렇게 잘 알아요. 그냥 자연스레 떠오르는데? 그래서 이제 들어놓기 시작해. 면천도 안 돼. 직접 줘 막 이런. 그래서 그러면 그 상태에서 저희가 그냥 잘 버텼어요. 그리고 정말 목숨을 걸었던 의인분들도 계셨고 네. 그걸 통해서 또 정보도 얻었고 잘 지켰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화포가 홍위포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일촉즉발 뭐 이 상황이 됐잖아요. 이제 그렇죠. 딱 위기가 와버렸잖아요. 정묘호란을 겪고 뭘 안 했냐.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리얼한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뭘 안 했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하는 게 진정한 교훈을 뽑아내려고 하는 거지 분노하자고 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 그럼요. 네. 그러니까 분노를 해버리니까 네. 진정한 교훈을 못 뽑아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나름 준비는 했다고 그랬는데 사실 진짜 문제는 진정한 교훈을 못 뽑아내니까 쓸데없는 준비는 아니지만 진정한 준비를 못한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정묘호란 때 제일 큰 문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지만 뭐냐 시뮬레이션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막상 터지니까 임진강을 막자. 아 그거 누가 몰라. 삼국시대부터 임진강은 내내 국경인데. 기동훈련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면 임진강을 막아야 된다는 건 삼국사기 읽은 사람도 알아. 그럼요. 그럼 군대는 뭐야? 전쟁이 났을 때 어느 부대를 거기다 투입할 그렇죠. 것이며 며칠이 걸릴 것이며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이 시뮬레이션이 여전히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진강을 어디 막을까 정도는 있었던 것 같긴 해. 네. 근데 이제 그 이상의 시뮬레이션이 없어요. 어느 정도로 없냐? 제가 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동원을 해서 온단 말이야. 근데 조선은 항상 민간 수령하고 무관 수령이 섞여 있어요. 네. 누가 지휘할 거냐? 지휘권이 정확하질 않아. 당연히 무관 아닙니까? 무관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게 웃기는 게 병마절도사가 원래 둘이 있고 함경도 같은 데는 이제 3명에 가까이 있는데 전임 병마절도사가 있고 문관 감사가 겸임하는 병마절도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병마절도사가 둘 다인 거야. 함경도 같은 데는 전임 2, 겸임 1명. 그거 다 병마절도사라고. 근데 그래도 이렇게 물자를 관리하거나 군대 훈련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관이 할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전투를 지휘하는 건 당연히 무관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건데 다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겠죠. 실제 그렇게 했겠고. 근데 막상 해봐. 막상 해서 같이 있어. 군대도 자기가 이렇게 거느리고 이쪽에서 거느리고 왔어. 이 통일이 안 돼. 아니 죽기 살기인데 지금 여기다 고지를 여기다 수비합시다. 저기다 수비합시다. 어디로 갑시다.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최종 권한이 없으니까 싸움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휘권의 일원화가 안 된다는 얘기군요. 그걸 이제 표준약관으로 작성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게 시뮬레이션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대강은 될 것 같지. 대강은. 그것도 제 가게할 때 친구들끼리 가게할 때 제일 문제야. 야 우리가 의리로. 그러면서 네가 이거 잘하니까 이거 하고 내가 이거 잘하니까 할게. 다 그 정도는 생각하고 해. 서면으로 딱 계약을 했어야 하는데. 계약도 문제지만 실제 벌어질 상황이 예측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모를 때는 봐야. 모를 때는 동쪽은 네가 맡아, 서쪽은 내가 맡게. 북쪽에서 오면. 맞아. 그러면 이렇게 싸운다고. 야, 잘 봐봐. 여기가 정북이야. 이거 막 동쪽이잖아. 막 이러면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래서 시뮬레이션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다 있습니다. 처음 맞기 전까지는 그렇지. 이게 너무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얼마나 시뮬레이션이 부족하냐. 이런 사례도 있어요. 성벽에 수비병을 세웠거든요. 네. 청나라 군대도 가만히 있진 않아요. 계속 사람 필요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소규모 공격을 계속합니다. 화살을 쏠 거 아니야. 성벽을 놓고 이제 청나라 군대 얘들 총이 약하니까 화살로 쏘잖아요. 어떻게 쐈을까요? 청나라 군대. 청나라 네, 군대가요? 청나라 군대가. 사람을 맞추려고 썼겠죠?
곡사로? 그렇죠. 곡사로 쏘는 거야. 우리나라 성이 지붕이 없잖아요. 일본 성은 건물 안에 넣었잖아. 근데 우리 성은 오픈형이잖아요. 네. 곡사로 쏴요. 음. 곡사로 쏘니까 여기에 맞는 거야. 앞으로 쏘면 잘 피하는데. 그래서 활을 정말 잘 쐈나 보다. 아니 잘 쏘고가 아니지. 당연히 곡사로 날리지. 근데 이렇게 맞추는 건 선상에 있지만 이렇게 쏘는 건 점상에 있잖아요. 원래 대량 사격해서 곡사로 쏘죠. 왜 어떻게 그걸 직사로 쏘겠어? 아, 한꺼번에 많이 쐈군요. 그렇죠. 왜냐면 위에 지붕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곡사를 쏘기 때문에 많이 다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겠습니다. 근데 인조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뭐라고 하세요? 집- 아니 왜 집- 곡사로 쏴? 직사로 왜 안 쏘지? 이런다고. 아, 아니 쐈다고요. 왜 안 쏘지 물어보게. 쐈다고 이미. 그럼 거기서 또 반칙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이때 막 연구를 하는 거야. 곡사를 막으려면 어떻게 되니? 그래서 면포가 왜 중요했냐면 그때 이제 천으로 치는 거예요. 천으로 치면 물론 천은 뚫릴 것 같지만 각도가 안 맞으면 그래도 힘은 좀 약해지거나 이렇게 팅. 삐뚤어지니까 아무래도 살상률이 줄어들죠. 더 황당한 거 있어요. 성벽에 쓰다 보니까 제일 무서운 게 추위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걱정되니까 병사들을 다 올려갖고 보초를 세우면 애들이 탈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병들어요. 그게 임진왜란 때 일본 애들이 이거 쌓은 게 그래서 쌓은 건데 그거 다 깨부시고 우리 안 써 그랬던 거 아니야. 성벽 위에 건물 짓는 거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하는 거 봤는데 채택을 안 했어요. 안 하기가 뭐가 되냐면 이게 또 잊어버리는 거야. 곡사로 쏜다는 것도 몰라. 애들이 저기 감기가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그때도 임진왜란 때도 곡사로 쏘고 춥고 했을 텐데. 다 잊어버린 거지. 그리고 제일 문제가 보초를 올 때 감기 든다.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누가 말하기를 전투할 때는 빽빽하게 세워야 되지만 보초 쓸 때는 느슨하게 세우고 교대로 재우면 되지 않을까. 이걸 이때 의논을 해요. 여지껏 교대를 안 했어요 그러면? 모르죠. 아,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했네요. 이거 이거 꼭 시뮬레이션 해야 하나? 의외로 막상 전쟁 나면 와. 두려우니까 네. 저기 기습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을 세워야 되는 건 실전 안 해보면 못해요. 만약에 야간에 저기 기습하는데 10m 간격으로 세웠다. 병사들은 50m 밖에 숙소에서 잔다. 네.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안 해보면 어떻게 알아. 아. 그러니까 잠재력이 충분한 나라야 이 나라는. 운영을 잘못한 거라고. 그러니까 왕하고 관리만 싹 다 어떻게 해버리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맞는 말이에요. 예. 병사들은 사자대, 지휘관들은 전부 다 당나귀였다는 얘기지. 노비하고 우리 백성들만 놔뒀으면 병자호랑도 이겼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 안 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군인이 군대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잡는 장비는 뭐냐? 삽. 삽. 그렇죠. 총이 아니라 삽이야. 삽이 없어. 그러니까 무기고 점검은 계속 하거든요. 근데 맨날 무기가 화살만 해요. 이게 시뮬레이션이 없는 거야. 전쟁 나니까 삽도 없고 도끼도 없고. 근데 군인은 정말 총 쏘는 시간보다 삽 드는 시간이 더 많고. 야전 축성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게 더 중요하니까. 창 드는 시간보다 도끼 드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건 정상이거든요. 없어. 더 웃기는 건 취사 도구가 없어. 어? 손으로 먹어요? 그 무기건 활만 있어 창이랑. 아 보긴 뭐 검상 엄청나게 해요. 비축된 식량이 2달분 이상 있어. 식량도 있어. 근데 정말 군에게 필요한 수통, 솥 이런 거 없어. 기동 훈련을 해봤어야지. 생쌀 이렇게 씹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병사들이 밤에 추운데 고생하고 있다. 아까 기자님도 말했지만 이 해가 좀 유달리 추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아이디어를 내요. 저기 죽을 뜨거운 죽을 먹입시다. 그럴 솥이 없어. 어떡해. 그럼 아니 궁금한데 그러면 이 관료들은 그럼 뭐 먹었어요? 아니 그 한두 명 먹을 건 있겠죠. 그러니까 13,000명이나 아직 병사들을 14,000명이 있는데 이거 얘네들에 대한 전혀 내 대비가 안 솥은 돼. 있는데 군대 솥은 없구나. 그렇죠. 그 집단으로 먹이려면 중간 뭐 10명 하나씩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 하루 종일 배식을 해야 돼요. 맞아요. 정확해. 아. 그래갖고 이거 갖고도 논의를 해. 나눠줄래니 이걸 너무 들고 많은, 갈까 식어버리잖아 또. 현지에서 떼와야 돼요. 와서 먹이자니 성벽이 비어. 그렇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실전 훈련 부족의 결과예요. 그래 여러 가지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 실전 경험이 맞아요. 이 실전과 같은 이 훈련이 꼭 필요하다
이걸 좀 배울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안에서는 이제 배워가고 있는데 밖에서는 어땠나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근무하는 건 1,000명, 그다음에 수도방위 사령부 같은 데서 삼각산에 주둔했던 부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유명했던 김자점의 부대도 있었죠. 많이 왔네. 근데 이 세 부대가 그래도 1,000명이 각각 1,000명이 넘는, 뭐 김자점의 부대는 10,000명이 넘는 부대가 있었는데 이게 속속들이 각계격파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함경도군, 평안도군, 경상도, 전라도 오긴 다 와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제일 유명한 전투를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전략이 노출된 조선군은 청군의 압도적인 속도와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마는데,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치열한 전투들이 있었다. 긴박했던 청군의 쌍용 전투, 그리고 화성총을 앞세운 광교산 전투. 병자호란에 숨겨진 이야기가 공개된다. 그때 이제 주력 부대 중에 하나가 이제 도원수 김자점이 정방산성에 있었는데 네. 정방산성이 황해도에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 말하는 2선, 3선 방어 개념의 주둔지였는데 여기에 병력이 가장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또 마녀 사냥을 해야 되니까 맨날 전쟁 끝나면 저것만 아니었으면 팰 수 있었는데 저것만 아니었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끝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겼든 졌든 모든 전쟁은 끝나면 사고투성이에요. 그때 걔가 좀 늦게 왔다 이런 게 많거든. 이거는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고 나면 그때 제가 일찍 왔으면 이겼는데 저것만 없었으면 이겼는데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자점 이걸 뒤집어 써가지고 걔가 병력을 갖고 겁장이라서 꼼짝 안 해가지고 망했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김자점이 나왔어요. 오는데 중간에서 도로상에 청군이 매복하고 있다가 이미 쳐서 타격을 입어요. 그랬더니 숫자상으로 보면 큰 타격을 안 입은 것 같아. 네. 근데 이 병자호란 전투를 대체로 보면 6,000명을 끌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실제 싸우는 건 1,000명 정도예요. 그렇죠. 8,000이 왔는데 8,000이 깨지는 게 아니고 그중에 한 선봉대가 2,000인데 이게 거의 전투부대인 것 같아. 그게 박살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김자점도 오다가 토산이라는 황해도 토산에서 걸려가지고 큰 피해를 입는데 이때 주력군이 거의 깨지는 것 같더라고 숫자가. 근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너 그래도 아직 10,000명이나 있었잖아. 뭐 그거 갖고 왜냐 막 이러는데 군대 아시잖아. 베테랑 부대 깨져버리면 뒤에는 아무것도 못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양근까지 와서 강원도 도성에서 도망온 해잔병 합류는 하는데 꼼짝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때문에 우리가 병자호란에 졌다 이런 이제 죄를 뒤집어. 너만 아니었으면. 아니 근데 모든 게 청이 생각한 대로 됐잖아요. 맞아요. 방어선 라인 다 무시하고 내려왔더니 강화도로 갈 것까지 생각을 해서 강화도 라인 차단했더니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더니 포대 설치해서 쐈더니 원군들이 오는데 각계격파 다 당했더니 이거는 전부 다 청이 예상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전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했던 것보다 네. 청이 훨씬 더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밖에 설명할 수는 없죠. 이건 다른 설명의 방법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전투도 물론 있었습니다. 아 있었어요?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쌍용 전투라고. 이게 1637년 1월 2일 정말 추울 때입니다. 요거 남한산성 공격받고 얼마 안 있어서네. 네네네. 네. 맞습니다. 이제 경상도군 8천 적지 않은 병력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경상 좌병사 허완과 우병사 민영에 선봉 2천이 지금의 곤지암이죠. 네네. 그쪽으로 이제 와서 양측 고지에 나눠서 이제 주둔을 합니다. 근데 청군은 조선군의 진격로를 이번에도 예측하고 있어요.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쌍용이 돼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좀 미리 가서 했으면 어떻겠을까. 그래도 치열하게 싸웠다고 하면 뭔가 저희도 못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청군이 이제 6천이라는 설이 있어요. 근데 청군이 얼마만큼 병력을 몰고 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청군의 지휘관 요토가 이제 8기군 대장이었기 때문에 적은 병력은 아니었다. 주력 부대는. 그래서 5천 이상은 됐고 오히려 조선군의 숫자 규모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일설에 의하면 4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전투 병력을 따지자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아니 생각도. 이거는 쌍용 전투는 누구는 뭐 조선군 최악의 전투 치욕이다 해서 그래요? 약간 자학적인 증세로 이게 막 불려 나갔어요. 네. 그래서 네. 뭐 기병 300명한테 조선군 4만 명이 쓸려 나갔다. 그래서 뭐 최악의 전투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분명히 말씀드려요. 4만은 진짜 아니에요. 학계에서도 이거 4만이라는 건 지금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그럼 우리를 변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경상도에 4만이 있었으면
합하면 얼마야 우리나라 병력이? 4832 하면 30만이 넘어야 돼요. 조선이 각 도가 비슷하니까. 네, 조선이 그런 병력을 가져본 적이 없어. 네. 30만 있으면 만주도 점령하겠다. 10,000명 모으기도 힘든데. 그래서 실제는 8천인데 실제 제대로 된 전투 부대는 쌍령에 주둔했던 2천이 거의 메인 주력이라고 봐야지. 근데 쌍용에서 그러면 치열하고 치열했다라고 응. 얘기를 했다면은 어떤 상황이었길래 치열하다라고 평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나마 이 전투가 기록이 제일 자세한데 자세하다 보니까 이상한 자학 증세가 어떻게 보면 병자호론 진 게 너무 화가 나서 그랬겠지. 기록이 좀 어수선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크게 패전한 전투는 제대로 된 보고서가 안 와요. 그렇죠. 그러면 생존자들의 말을 이렇게 듣는데 네. 사실 일반 병사가 볼 수 있는 반격 10m도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늘 산에 살아가지고 산이라서 안 보이는 줄 알았거든. 네. 근데 이번에 제가 그리스 답사 가서 그 유명한 전적지 몇 군데 가봤거든요. 네. 딱 평원이 있는데 평원도 더 안 보이더라고. 하나도 안 보여 평지에 있으니까. 1년만 보이죠. 1년도 안 보여. 뭐잘안 보여.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맞아요. 산이 더 잘 보일 것 맞아요. 산 같은데요. 비탈에 있으면 뭐가 좀 보이는데 평지에 딱 서 있었더니 지평선 때문에. 옆에 10명, 지평선은 무슨 옆에 10명 뒤에 10명이야. 그렇지. 사람이 10m 떨어지면 저쪽 줄 안 보여요. 맨 앞줄만 좀 보이겠네. 심지어 맨 앞줄이 키가 좀 커봐. 그럼 또 더 안 아무도 안 보여요. 보여. 맨 앞줄은 근데 살기가 힘들어. 맨 앞줄은 살아남기가 힘들어. 그렇지. 살아난 사람 저 뒤에 있다가 보고 쓰니까 전황을 절대 제대로 설명할 수가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이 기록, 단편적인 기록이 짜맞춰지면서 정확한 전황을 알 수 없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있는 기록만 갖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쌍용 그 지역은 지금 남아 있는데 도로 양쪽으로 이렇게 낮은 구릉에 쓴 거예요. 허완이라는 장군이 낮은 쪽, 민영이라는 장군이 높은 쪽으로 해서 날개처럼 벌렸는데 그거는 저기 도로를 따라 기병이 오니까 양날개를 펴서 우리가 사격으로 제압하자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막 있어요. 뭐 네. 이래서 졌다 저래서 졌다. 허완의 비명에는 아침에 밥을 먹고 남한산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네. 이게 또 이제 지휘 체제 이게 종사관, 그러니까 감사가 또 종사관을 보낸 거야. 근데 막상 지휘를 하려니까 도대체 누가 대장이야? 그렇지. 그리고 대장인 걸 떠나서 대장이라고 해서 대장이 다 아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 부대장 역할이 그렇죠. 있는데 이게 애매해 막상. 그래서 밥 몇 개 보내려고 그랬는데 도정이가 막 아침부터 새벽에 나가라고 그랬대. 밥도 먹지 말고. 그래갖고 뭐 군관 목 하나를 또 쳤대나 안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병사들이 사이가 떨어진 상태에서 밥도 못 먹고 움직이다가 청에 공격 와서 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치열하다고 얘기하는 굉장히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연료실 기술에 나와 있는 내용은 또 약간 다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연료실 기술에 있는 내용을 알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쌍년 전투가 대패라고 아마 인식하는 것 같은데 중앙에 1동 포수가 있었고 당시에 네. 그다음에 외곽에 2, 3등 포수를 배치를 했었대요. 조선군이. 근데 그 청나라군 33명이 네. 이제 그 나무로 된 방패를 들고 전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격퇴를 했어요. 이 애들을 격퇴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지속 사격을 해야 되는데 금방 탄약이 떨어져 버렸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탄약을 1인당 한 2냥씩만 줬대요. 그러니까 2냥이면은 쉽게 말해서 화승총을 각각 10발 정도 쏠 수 있는. 10발이. 예. 근데 사실 화승총의 특성을 생각했을 때 10발을 쏠 수 있는 양의 화약이면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닐 그럼요. 거예요. 아마 당시에 표준량이었을 거예요. 네. 다른 데 봐도 다 그만큼 주더라고요. 10발이면 엄청 많이 쏜 건데 만약에 우리 포수가 10발을 쐈을 정도면 총부대는 할 일 다 한 것 같은 느낌. 근데 포수들이 화약을 달라고 난리쳤다는 기억이 있어요. 여기 있어요. 화약을 다 들이부었나 이렇게? 그게 아니라 놀래가지고 네. 일제 사격을, 그러니까 화승총은 일제 사격 안 하면 의미가 없거든. 그렇죠. 그런데 놀래갖고 바바방 쏘는 바람에 총알이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청군의 작전이 늘 보병이나 이 선발대를 보내갖고 사격을 그렇지. 유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다당 대고 쏘니까 총알이 빨리 정작 떨어진 거죠. 써야 할 때. 총알 없다고 난리쳤는데 이 소리를 청나라군이 들은 거예요. 아 이거 돌격 타임이다. 전원 지금이다. 차지 한 거죠. 그것 또한 청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아니 청나라군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청나라군도 조선군의 그 화승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요. 빠방 한 다음에 그 재장전하는 그 시간에. 타이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이거 이미 조명연합군 했을 때도 이미 썼던 작전인데 맞아요.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소리를 지르면
이거 청나라가 듣고 야 화약 떨어졌댄다 이렇게 할 정도. 그게 다 실전 훈련 안 해서 그래요. 아, 실전 훈련 임기대한테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화살적 그러니까 다 듣고 들어. 원래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원래 잘 훈련된 부대는 송병을 배치하면 뒤에 탄약 보급병을 따로 딱 배치를 해요. 두고. 그래서 걔들이 돌아가야 되고 사격이 철저하게 지휘 통제하에서 돼야 되는데 뭔가 좀 어수선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출발하지 빨리 출발하라고 그러고 그때 저기 쳐들어오고 하면서 뭐가 엉키고 훈련도 덜 돼 있었던 거죠. 의외로 영화가 그럼 고증을 잘하는 거예요. 아, 예. 영화에 보면은 뭐 그러잖아요. 탄약이 떨어졌다 막 이러잖아요. 제정신인가? 다 들리게 저렇게 하나? 예? 그렇죠. 실제로 그랬네. 그러니까 아마 거기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총을 사용하는 조선군들이 그랬을 가능성이 많죠. 네. 사실. 근데 그렇게도 그런 게 너무 상황이 급박하니까 상대가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일단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 어떻게든 소리를 지른 그런 게 것도 아니었을까. 있고 총소리 뻥뻥 나면 안 들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하여간 이게 다 실전 훈련 부족이야. 그리고 외국어고. 그러니까 근데 난 여지껏 제일 그래도 말 안 하고 싶은데 귀에 남은 건 우리가 뭐 4만 명 아예 말도 안 돼 이러지만 그래도 한 2천이 지금 앞에서 그래도 진을 펼치고 있는 거잖아요. 33명이 방패 들고 왔다는 게 하나 너무 자존심 상해서. 그거는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33명한테 무너진 게 아니고 네. 이 기록을 전한 사람 눈에 보인 게 그거야. 그리고 무슨 지가 세봤어? 대강 이렇을 거라고 한 거가 와전이 그 된 거지. 33명한테 무너진 건 아니죠. 얘들을 일단 격퇴하고 나서 그다음에 대장전한테 타이밍에 네. 이제 청군의 주력 기병부대가 들이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3명이 방패를 들고 왔다는 거는 이건 사격을 유도하거나 그렇죠. 조선군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분산적으로 보낸 것인데 그 사람 눈에 고기만 보인 거지. 이렇게 하고 선은 되는 것 같지 않냐? 이렇게 된 거군요. 청군 입장에서 위력 정찰을 내보냈지만 조선군 입장에서 맨날 깨지던 조선군 입장에서는 저것도 또 무슨 뭐 특별한 애들인가 보다라고 했겠죠. 그리고 가까이 오기 전에 막 쐈겠죠. 현대전에서도요. 전투 끝나면 최초 사격한 지점이 어딘지 미군은 꼭 복귀해요. 그래서 특히 야간 전투 같은 거 하면 처음 쐈을 때 저기 얼마까지 왔을 때 쐈느냐 이거를 꼭 재서 기록으로 남겨서 1소대는 저기 22m까지 왔을 때 쐈다. 봤냐 우리. 2소대는 50m에서 쐈더라. 니네는 좀 교육을 더 받아야겠고. 쟤들은 200m에서 쐈더라. 니네는 신미도 집에, 가야죠, 집에 가라.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지휘관들이 옛날에 전투들을 고증한 그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쏘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 하는 이유가 그 어떤 실전 그렇지. 능력이군요. 네. 그리고 영화 보면 저기 그냥 쫙 오잖아요. 기다려다 빵 쏘면 전쟁이 참 쉬워 보이잖아. 네. 미쳤어 걔들은 그러고 오게. 그렇죠. 그렇게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옛날 그 라인 배틀 할 때도요. 네네. 물론 훈련 안 되고 무능한 장군 플러스 훈련 안 된 부대면 뭐 샀다 갔다 못하면 그게 오겠지. 근데 베테랑 부대는 올 때도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오는 척하다가 살짝 그건 나도 요령은 몰라. 근데 굉장히 나름대로 이렇게 오는 척하다가 착시 효과를 노려요. 그래서 아직 사정거리 바깥인데 마치 10걸음 걸었으니까 지금이면 지금 된다. 상태. 그런 식으로 해서 사격하는 거 봐서 상황을 보고 또 가는데 예를 들면 쟤들은 일제 사격 빠방 하는데 이쪽 애들은 팅팅팅 쏜단 말이야. 그럼 저기다. 그럼 또 저쪽 애들은 일부러 또 그렇게 해서 뭐 유도할 수 있고 전쟁이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약간의 서로의 눈치가 있는 거고. 근데 그럼 이렇게 화약이 떨어지면 그 우린 진짜로 떨어진 타이밍에 거잖아. 네, 정군이 이제 돌진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지휘관 화원 같은 경우에 네. 놀래서 말을 3번이나 타다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끝내는 뭐 발표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또 아니라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전투가 끝나면 그 목격자 증언 중에 감정이 갈라져요. 그렇겠죠. 저 사람을 싫어했던 사람은 정말 무능한 지휘관이었다. 허완이 울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그분을 존경하는 쪽에서는 정말 병사들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우리 이거 정말 가야 한다 이렇게 했다는 그 돼 있고 한쪽은 장군이 시도 때도 없이 울어서 우린 이미 틀렸다라고 생각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것만큼은 전 장군의 편을 들어주고 싶어요. 아무리 그래도 장군이라는 사람이 병사들 앞에서 무섭다고 그렇겠어. 그렇죠. 설마. 그럼.
그래서 이게 약간 패전이 되고 나면요 마녀가 수도 없이 나와요. 쟤 때문이야. 그리고 또 이게 그게 어떤 할당량이 있나요? 야, 이거 우리가 요 정도 규모의 전투에서 졌으면 마녀가 한 10은 있어야 돼. 뭐 이런 게 있나?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도량령이? 순간적으로 그때 당시에도 악플이 있었구나. 앞을 얘기하지. 뭐가 이렇게 꽂혀 있어요 가슴에. 이거 뽑아야 되는데. 빼드릴게요.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뭐 수만 군데 꽂혀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나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데 결말은 알지만 한 번도 못 이긴 거예요, 우리는? 아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어. 청군은 다음 타겟에 민영의 군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민영 쪽으로 이제 공격의 방향을 돌립니다. 거기서 뭔 일이 있구나. 네. 처음 공격을 그래도 일제사격으로 일단 격퇴를 시켰어요. 네. 네. 또 여럿이 또 화약이 떨어졌겠죠? 또 소리 예, 질러요? 그래서 이번에 화약을 가지러 갔어요. 근데 취급 부주의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씨. 아, 소리는 안 질렀는데. 네. 아.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폭발이 나니까 더 우왕좌왕. 당연하죠. 바로 이 틈에 8기군 300 정예 8기군 300기가 돌격을 아이고야. 감행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300기한테 유린당하죠. 아이고. 근데 요것 때문에 겨우 300명한테 4만 명이 깨졌다는 이상한 소문이 터졌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 그리고 이 300명도 누가 늘 기자님 얘기하지만 그때 누가 300명이 세 봤어. 그렇죠. 공격당하는 입장에서는 30명이 와도 300명 느껴지는 거죠. 아니 그리고 저는 300기 하면 저희 유럽 전투 많이 했잖아요, 중세 전투부터. 네. 기마 정예 300기면 만 단위도 못 찔러 나가는 게 진짜 기마. 하루 때 조명연합군 15,000명이 기병 500개한테 하루 종일 저지당했어요. 그거는 걔들이 기동으로 움직이니까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300기든 30기든 혼란한 틈을 타도 돌파한 병력이지 전 병력이 300기라는 게 아니라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이상한 게 똑같은 기록에 연료실 기술에만 300기라는 앞에 붙어 있어. 원래 기록에는 숫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300기든 30기든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청나라 군대 싸우는 스타일로 봤을 때 폭발이 일어나고 혼동이 나니까 뭐 30명이든 300기든 뭔가 기병이 들어와서 헤집었겠지. 그런 전투 양상을 설명해야지 300명한테 조선군이 졌다라는 건 잘못된 생각이고 4만 명이 졌다는 건 정말로 더 말도 안 잘못된 된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있는 기록을 보면 네. 조선군의 훈련 부족은 여실히 드러나는 그건 거죠. 맞죠.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 전투부터 해서 쭉 보지만 과거의 전쟁 이야기를 볼 때는 숫자보다는 맞아요. 어떤 전술이냐, 어떤 전략이냐, 어떤 지휘 체계냐, 어떤 훈련 강도가 어느 정도 강도였냐.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사실 난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허안 진영에서 화약이 떨어졌다고 소리 질렀다는 거는 보급병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됐거나 그렇죠. 아니면 훈련이 안 돼갖고 보급병이 오고 있는데 빨리 줘 이랬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소리 질렀다는 거 이게 잘 안 됐거나 사격 통제가 안 됐다는 거. 네. 민영 진영에서는 화약 낭비를 막기 위해서 한 군데 모아놨다는데 전쟁 때 화약을 한 군데 모아놓으면 이거 절대 안 되는 거거든. 그리고 병사들이 가지러 왔다가 떨어졌다고 불꽃이 튀었다고 돼 있는데 총병이 총을 들고 화약을 가지러 왔다는 자체가 이건 시스템이 왜냐하면 잘못됐다. 총병 같은 건 화성총 선수가 계속 화승에 심지어 불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화약을 갖다 준 애는 그야말로 아무 불씨가 없는 보급병이 가야지. 그렇죠. 총 들고 있는 애가 그걸 가지러 가지러 가면 안 되죠. 왔다는 건 시스템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철저히 분리가 돼야 되는 그렇죠. 건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왜 치열한 전투지라는 그러니까.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어디가 치열한 거예요? 네. 아 싸우긴 치열하게 싸웠잖아. 졌지만 치열하게 싸운 2천 거죠. 명이 전멸할 정도로 싸웠죠. 아, 그 몇천 명이 지금 사망을 했는데. 속상해서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기록 말고 청나라 쪽 기록 보면 네. 청나라군도 그 전사를 했고 어. 우리는 졌잖아. 네. 졌으니까 깨지고 도망가는 상황만 기록한 거야. 네. 그러니까 또 후대에 막 가면서 이렇게 되는데 청나라 쪽 기록을 보면 청군인도 이때 꽤 치열하게 싸웠대. 청 쪽에 오래 기록을 보면. 오. 그래서 그 중요한 장수 그러니까 삼국지로 치면 한 부장 정도 되는 기병 소수 이제 돌격대를 하는데 조선군 저항이 거세가지고 가다가 이 소대장이나 중대하쯤 된 사람이 이제 떨어져서 전사를 한 거예요. 네. 한 명은 부상을 입고 한 명은 전사를 했는데 부하들이 그냥 도망친 거예요. 근데 청군은 지휘관을 버리고 도망치거나 자기 팀을 버리고 도망가면 집단 처형이에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돌아가서 장수 시신을 버리고 왔다 그래가지고 어. 다 처벌당하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아. 맞아, 우리 예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단위의 부대는
비면 자기네가 채워야 되고 어떻게든 이거를 맞춰야 된다. 그렇지. 근데 우리 쪽 기록 보면 으악 하다가 무너졌다고 되는데 쟤들은 공격하다가 조성군 총 거세가지고 부대가 도망갔는데 장군 전사자를 버리고 도망가서 나중에 처벌했다는 소리까지 있으면 굉장히 치열한 얘들 치열하게 전투연. 싸운 예.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자호란에서 그 청군의 기병부대에 대한 두려움이 컸으니까 네. 후대 사람들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쟤네는 두려움을 모르는 무적의 기마부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전쟁이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뭐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총알이 빗발치면 그건 누가 앞에 나가지 당연하죠. 근데 저희 이 병자호란을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댓글에 굉장히 조선을 보면 너무 고구마 같다. 오늘은 사이다를 준비하고 TV 시청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도 우리도 이긴 전투가 있잖아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것도 이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1637년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 3일간 벌어졌던 광교산 전투인데요. 전라도에서 6천 명의 병력이 왔었고요. 그다음에 승병이 2천, 그다음에 선봉의 전라병사 김준용이 2천 명이 이제 인조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향하다가 지금의 용인이죠. 광교산에 이제 주둔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협천현에서 승리한 청군이 있었어요. 이 청군이 역시 광교산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월 5일하고 6일에 청군 5천이 이제 공격을 합니다. 여기서 청군의 지휘관이 누구냐면 이제 도도와 양골이라는 지휘관이 이제 있는 부대였었는데 네. 1차 방어선은 청군이 돌파를 합니다. 돌파를 했는데 이 부대를 돌파가 해서 이 두 부대가 합류를 해요. 합류를 해서 이제 산 위에 있는 조선군의 본진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저 본진 뒤쪽으로 가서 이제 고지를 점령을 하는데 조선군 같은 경우에는 이 뒤로 돌아온 청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단은 고지를 한번 뺏겼지만 다시 한번 재차 돌격을 해서 이 고지를 탈환을 해요. 오. 탈환을 하고 이때 봉우리에 있었던 양고리가 총격을 받습니다. 청군의 양고리가. 근데 이 양골이라는 장군이 우리나라에서 죽은 뭐 여러 가지 외침 중에 죽은 장군들 중에서 또 이게 레벨 있는 장군이에요. 이 사람이 누르하치 사위예요. 이야. 거기다 청나라 개국 공신이고 오. 그리고 청에서는 되게 이제 소문난 장군이었어요. 레벨이 다른데. 오, 진짜 어마무시한 사람을 총격했네요. 1610년에 후금이 요동 함락할 때 네. 1등 공로로 꼽혔던 사람이죠. 오. 근데 이 사람이 전사한 게 이제 일진을 무너뜨리고 올라가는데 뭐 죽은 척하고 엎드려 있던 조선군이 쏴서 죽였다는 말도 있고. 네. 근데 이게 항상 보면 사람 심리가 똑같은 게 꼭 그렇게 말해. 잘 싸웠는데 갑자기 저기 뭐 죽은 비겁하게 척하는 굴었다, 뭐 했다 뭐 이런 거. 웃기시네. 엄청 잘 쏜 거거든. 그냥 전투 때 잡은 거거든. 맞아요. 근데 조선 기록에는 전투를 잡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전투가 왜 중요하냐면 이 김준영 장군도 참 우리 역사에서는 좀 억울한 사람이야. 공에 비해서는 좀 활약할 기회도 빼앗기고 저평가된 거죠. 그래서 이 전투가 왜 중요하냐면 일제에서 막아냈던 게 철저하게 일제 사격 통제가 됩니다. 깃발 신호를 일제 사격으로. 그래서 막아냈더니 네. 적이 고지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어. 대부분 이러면 포기한다고. 그렇죠. 그런데 윗고지를 우리 공격해서 함락시켜요. 그리고 그걸 함락시키기 위해서인데 청나라군도 이제 자신감이 넘치니까 또 얘들은 장군들이 이때 청나라군이 우리가 존경해야 될 것은 어쨌든 잘 싸웠어. 그리고 항상 장군들이 앞에 서고 군기 세고 깃발 없고 딱 이렇게 서 있으니까 쟤 잡아라 그래서 조선군이 그쪽을 향해 일제 사격을 날려. 근데 하여간 활 쏘고 총 쏘는 건 참 잘해 우리가. 근데 참 들어보면 조선군은 사실 그 당시에 대단히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군대 같아요. 조총병의 숫자가 이렇게 많았고 대부분의 전투가 우리는 총격에 의한 싸움이거든요. 화승총병의 비율을 봤을 때 유럽 못지않지 않았을까? 그게 문제지 그게. 아니 근데 게임을 하더라도 네. 전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원거리 사격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성향이 다른데 조선은 정말 조선이 아니라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원거리 사격은 굉장히 잘했잖아요. 붙어 싸우는 거는 그 품격이 안 맞아요. 아 그래요? 일단은 싸움은 이제 그래, 우리가 강선 있는 그렇죠. 총만 우리가 문물을 받아들였어도 야. 요 불과 요거 이 전투가 있고 얼마 이후에 또 이제 조선에서 어떤 화승총인데도 불구하고 강선판 화승총도 나오고 그래요 조선에서는. 그다음에 탄환이 좀 그러니까 납탄은 좀 무르게 들어가는데 철로 된 탄환을 만들어서 아주 꽉 물리게 넣어서 사정거리가 어마어마하게 긴 화승총도 만들고 그래요.
그때 이게 나름 조선도 화승총에 대한 개량에 대해 대단한 신경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선 화승총은 만들어요. 머스켓으로 뭐 안 가니까 문제지. 교수님, 이게 분위기 좋은데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것만 한다. 거기에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거라도 누구 최선을 다하는 말로는 게 누구 말로는 어딥니까? 19세기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화승총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 이야기. 남한산성을 수상하는 조선군의 필사의 항전이 계속되는데 조선군을 뒤흔드는 새로운 전략으로 강화를 노리는 청군. 남한산성 수성전 두 번째 이야기. 겉보기에 좋죠. 언론을 공개한다. 언론의 문호를 개방한다. 결국 아무 관료나 올라가가지고 와가지고. 중대장 나와 너 왜 이따구로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정 1품부터 한 몇 품까지 전부 다 남한 선생이 네. 모여 있으니까 글로 배운 사람들이 떠들면 이게 위험해. 그래서 싱크탱크가 중요하고 그래서 브레인 집단이 중요한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홍타이제는 항복을 받는 게 중요하지 죽이는 게 중요하지 않답니다. 근데 또 소문을 듣지. 쟤들은 절대 항복 안 할 것 같다. 협박하려면 가장 좋은 게 인질. 가족 인질. 그래서 강화도를 먼저 가자. 근데 강호도는 배 타고 가야 되는데 저쪽은 청은 배는 또 쥐약이잖아요. 여기를 건너가려면 이런 배를 만들어놔. 다 이거 만들어 끝. 조선하고 완전히 반대야. 그러네요. 재료와 사람과 기간 끝. 그렇지. 얼마나 이게 진짜 아니에요?